저희 이제 어디로 가나요? 저희 이제 매장으로 갈 건데요. 보통 매장에서는 저희가 금을 감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매입하는 그런 것들을 보통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미 오전에 보니까 금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만약에 손님이 계시면은 좀 양해를 구해서 직접 제가 매입하고 감정하는 거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손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은 이전에 매입했던 거를 제가 어떻게 매입했는지, 직원들이 매입하고 있고 얘 순도는 어떻게 판별하는지 이런 걸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지금 금융빵 네, 다 모여있는 곳이거든요. 맞아요. 여기가 이제 뭐 종로에서도 가장 큰 그런 이제 귀금속 모여 있는 뭐라 해야 될까요? 오픈 상가이기도 하고, 저희 매장도 이쪽에 있습니다. 네, 네, 여기가 저희 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뭐 어떤 걸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지. 지금 손님이 가져오신 금을 감정하고 있는데 이게 순도가 얼마인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금 제품들은 이렇게 제품 안에 얘 순도랑 그 다음에 이거를 감정했던 감정원 이런 것들이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하면서 얘가 순도가 얼마인지, 그리고 뭐 이걸 감정한 감정원은 어디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일단 먼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안 적혀 있으면 가짜이거나 네. 순도가 낮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흔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긴 있어요. 가짜이거나 아니면 도금이 되어 있다던가, 혹은 순도가 약간 미세하게 좀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요즘에 제일 트렌드는 이렇게 콩알금이라고 하는 요거를 가장 많이 선호하시거든요.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한돈, 그리고 막 1g 이런 제품들, 막 반돈, 정말 낮은 중량으로 이렇게 판매가 되는데, 워낙에 금값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요즘 돌반지도 한돈 하면 50만 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누구 돌이고 한데 금은 선물해 줘야 될 것 같고, 근데 한돈은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1g짜리 돌반지, 반돈짜리, 마찬가지로 투자용 제품도 반돈, 뭐 1g, 그래도 조금 하면 이제 한돈, 요런 이제 저중량이 요즘엔 제일 많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100g짜리를 사면 100g을 이제 한 번에 팔게 되잖아요. 근데 뭐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는 조금씩 팔아서 이제 생활비로 쓰시려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분들은 원래 투자의 목적으로 보면 한돈짜리 10개보단 10돈짜리 하나가 나은데, 그런 측면, 나중에 또 심지어 지금보다 금값도 비싸졌겠죠? 그러면은 10돈짜리 하나를 팔면은 너무 많은 돈을 받게 되니까 한돈짜리 아니면 1g짜리 이렇게 소량으로 여러 개를 사셔서 나중에 뭐 한 5년 뒤, 10년 뒤에 조금씩 파셔서 이렇게 생활비로 쓸 목적으로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까 전에 들어왔던 건데, 93년도 S4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 한국조폐공사에서 직접 만들었던 기념 주화예요. 요거 보면 요게 금이거든요. 얘는 금, 얘는 은, 얘는 동이라서 요런 거를 이제 수집의 목적으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요런 걸 팔러 오기도 해요. 순도나 그런 것들은 여기 보증서에 이렇게 다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이렇게 보면 금은 여기 보면 92.5%, 순금으로만 따질 때 31.1g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은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금값을 책정했더니 한 6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거 파시고 600만 원을 받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순금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99.99% 네. 그런 제품은 아닌 건데, 네. 그러면 이 제품을 다시 순금으로 만드는 작업을 다시 진행을 해서 네. 다시 파시는 건가요? 아니면 네, 그대로 맞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건지? 이거를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게 저희가 중개를 해드리는데, 이분은 돈이 좀 급하시다고 그냥 파시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파셨고, 그럼 저희는 이걸 이제 녹여서 정제하고 저희 골드바로 탄생입니다. 이제 정제하는 곳으로 가서 완전히 99.9% 혹은 저희 골드바는 99.99%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금으로 정제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그렇게 순수하게 남은 금이 이제 저희 골드바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아까워요. 이거는 또 수집의 가치도 있는데 녹여져야 한다는 게 저도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이게 99.9%랑 네. 99.99%의 금이랑 네. 가격의 차이나 뭐 어떤 차이가 있어서 좀 그렇게 붙이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원래로 따지면 사실 99.9%랑 99.99%는 가격적인 차이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KS 규격이라고 이제 각 제품의 그 어떤 규격을 이제 국가에서 정해놓은 표준이 있어요. 거기에 골드바는 99.99% 이상을 골드바라고 부른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웬만한 금거래소나 그런 업체들에서 골드바를 만들 때 99.99%로 만든 거예요. 근데 실제로 99.9%나 99.99%나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서 투자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냥 99.9%,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주물금, 뭐 덩어리금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거 이상부터는 거의 가격, 그러니까 그 순도에 따른 가격 차이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은방을 열어서 실제로 이제 금 거래가 되는 거나 그런 걸 직접 보셨을 때 좀 공부했던 거랑 좀 다른 부분? 이론상으로는 좀 달랐던 부분이 있었다 하는 게 있을까요?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그 차트를 이렇게 보면서 금 가격이 뭐 지금 어떤지, 최근에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뭐 지금이 뭐 매수하기 좋은지 이런 것들을 많이 판단을 하곤 했는데 재밌는 건 우리나라의 금 가격이 꼭 세계에서 정한 그 금 가격이랑 똑같이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고 하면 저도 이제 업계에 들어오고 나서 좀 더 체감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다 막혀 있고 위에는 북한으로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도 시차가 되게 오래 걸리고 우리나라의 금이 해외로 나가는 것도 시차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원래 해외는 그 전문 거래소들이 이제 뭐 딱 가격이 정해지면 수요가 많으면 그만큼 가격이 빨리 반영되고 뭐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빨리 떨어지고 이렇게 돼서 그 국제 시세에 맞춰서 거래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국제 시세가 아무리 뭐 오늘 돈당 50만 원이다 해도 사람들이 막 팔러 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금값이 48만 원에 거래가 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이상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인 게 나중엔 결국에는 그 국제 시세랑 다시 맞춰지거든요. 우리나라에 금이 많으면 다시 해외로 수출이 되니까 맞춰지는데 그 특수한 상황에서는 우리나라가 유독 더 금을 싸게 살 수 있을 때도 있고 유독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때도 있다. 요런 차이가 있어서 금을 사기 좋은 시기가 언젠가 판단할 때 단순히 국제 시세만으로 판단을 하는 것보다도 요즘 그 국내적으로 금에 대한 어떤 수요와 공급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근데 그게 일반인 입장에서는 판단하기 좀 어렵긴 해요. 예. 2019년도부터 이제 투자를 해오셨는데 금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금도 그렇고. 네. 그럼 수익률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한 2배는 올랐어요. 네, 2배는 올랐는데, 물론 그 중간중간 가운데서 또 이제 사기도 했으니까, 뭐 그런 걸 따지면은 정확히 몇 프로다. 저도 그것까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면서, 저는 약간 그런 편이에요. 누군가는, 금값 한 몇천 원만 좀 더 떨어지면, 오늘보다 내일 사는 게 더 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2029년, 뭐 2030년 이때 제가 생각하는 이제 그 금값이 거의 최고점에 다다라는 그 시기 때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2024년에 금을 샀던 내가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하지 뭐 42만 원에 샀냐, 41만 원에 샀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속 금이랑 은을 사고 있어요. 살 때마다 2025년에 내가 금을 살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뿌듯하다 보니까 뭔가 수익률에 그렇게 연연하진 않는 편이라서 그래도 한 2배 올랐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럼 금은 어느 정도 더 오를 거라고 예측하세요? 금값이 얼마까지 오를 거냐가, 그러니까 원래 주식이든 뭐든 뭐 얼마까지 오를 거 같냐 이거 예측해서 맞출 수 있는 사람은 뭐 신의 경지라고 하잖아요. 뭐 저 역시 그거를 예측하기는 되게 어렵지만 근데 2400년 동안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던 그 금값을 구하는 공식이 있기는 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 금인 5000년 동안 돈으로서 쓰였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막 거래할 때 돈으로 쓰였고 지금도 사실 돈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이 금을 모아놓는 이유도 최종 지불수단이라고 하는 돈으로서 금을 모으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돈이라고 알고 있는 원화나 달러나 얘네는 가짜 돈인 거예요. 얘랑 비교를 할 때. 그래서 얘가 발행된 양만큼
이 국가가 보유한 금의 그 양이랑 딱 비교해서 1대1 비율이 될 때까지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데 공식으로 표현하면 본원 통화의 양만큼 올라요. 그거를 이제 수치로 계산하면 제가 최근에 계산했을 때 한 23,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지금 한 돈에 40만 원이니까 300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됩니다. 예. 불가능한 얘기 같지만 2000년대 초에 금값이 4만 원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40만 원 넘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오를 때 짧은 그 10년의 시기 동안 금값은 무섭게 오릅니다. 예. 와, 그럼 은도 그만큼 오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은은 그 이상으로 오르죠. 네. 뭐 이건 뻔한 질문이기도 한데 그냥 일반 소비자들도 일반 투자자들도 지금이라도 금 투자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럼요. 오히려 지금이 정말 적기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금뿐만 아니라 주식에서도 슈퍼사이클이라는 게 오거든요. 슈퍼사이클은 초반 5년, 그러니까 초반보다 중반보다 후반이 갈수록 상승률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뉴턴도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뭐 천체의 움직임은 예측할 수 있어도 뭐 인간의 광기는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사이클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사람들의 광기가 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수익률도 높아지는 부분도 있어서 뭐 지금은 그 긴 슈퍼사이클의 딱 절반밖에 안 왔어요. 앞으로 남은 절반이 훨씬 더 상승률로 봐도 드라마틱할 거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금은 투자도 다양한 방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실물로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실물금에 투자하신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요. 일단 금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진짜 다양하긴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ETF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금을 캐는 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금통장이라던가 뭐 KRX 금시장 아니면 이렇게 실물, 저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굳이 그 많은 방법 중에 솔직히 실물을 보유하면 보관하기도 귀찮죠. 사고 팔 때 막 금은방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불편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조규원이라는 사람은 왜 굳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실물로 샀을까? 이거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해요. 이 질문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금에 대한 속성을 아직 이해를 못했다라는 반증인데, 왜 그러냐면 금값이 역사적으로 막 10배, 20배 이렇게 많이 오르거든요. 네. 근데 금이라는 자산이 원래 가격이 오를 이유가 없어요. 네. 왜냐면 얘가 이미 지구상엔 한정돼 있으니까 뭐 더 줄어들 일도 없어요. 공급이 더 줄어들 일도 없고, 그렇다고 은이 막 갑자기 엄청난 산업재로 막 다시 재탄생해서 수요가 막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이러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비슷해요. 예, 금의 가치는 비슷한데 그런 가격이 왜 항상 역사적으로 오를 때 막 10배, 20배 이렇게 오르느냐? 그건 금의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물가가 오른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예, 금도 마찬가지로 화폐의 가치에 대한 해지인 거예요.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금을 말하는 건 경제 위기가 와서 금값이 오르기 때문에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화폐에 대한 화폐의 가치가 무차별적으로 떨어지는 그 시기에 대한 완벽한 해지가 금이기 때문에 금을 보유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국가는 화폐를 지켜야 되는데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 사람들은 다 금으로 도망가니까 역사적으로 금값이 올랐던 시기에는 거의,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높은 확률로 국가가 금을 통제하는 역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미국만 보더라도 1933년에 금을 소유하거나 혹은 거래하면 그러면 징역 10년 그리고 벌금을 낸다고 했거든요.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 제6조에 봐도 전시사변이나 그런 이제 중대한 경제위기가 오면 국민들의 금을 국가가 귀속할 의무를 부여한다고 해요. 예, 국방의 의무처럼 안 지키면은, 예, 감옥 가는 내가 거예요. 가지고 있는 금을 뺏기는 거예요, 그냥? 네, 맞습니다. 근데 물론 그렇다고 아예 막 그냥 훔쳐가고 이런 건 아니고 그에 마땅한 돈을 줘요. 근데 말씀드렸죠. 금값이 오를 때는 자국 화폐의 가치가 무차별적으로 떨어지는 시기라고. 이 금을 가져가면서 자국 화폐를 밀어줘요. 아니 이게 쓸모 없어서 우리는 금을 갖고 있는 건데 이걸 밀어준다라는 거죠.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건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건데, 그 안전자산을 국가의 통제 하에 혹은 어떤 기업의 통제 하에 있는 자산의 형태로 보유한다라는 건 약간 모순이 있는 거죠. 이 금 투자를 할 때 좀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필수적으로 뭐 좀 알아야 된다던가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시작부터 저는 실물로 하는 거는 좀 비추천을 해요. 제가 실물로 투자하고 있음에도 저는 그거보다는 약간 그 비실물인 금융자산 형태로 시작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첫 번째로 이 실물을 살려면 막 여기저기 발품도 팔아야 되고, 왜냐면 우리 주유소마다 그 기름값 다르듯이 금은방이나 금거래소마다도 금값이 다르거든요. 그 사람이 귀찮으면 안 하게 돼요. 지치겠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비실물의 형태인 뭐 ETF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보는 게 좋은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건 KRX 금시장이라는 걸 많이 추천드려요. 네. KRX 금시장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인 만큼 좀 많이 안전하고, 두 번째는 수수료도 ETF나 다른 뭐 금통장보다도 훨씬 저렴한 한 0.2% 수준으로 거의 없다 하시피, 그 정도로 되게 저렴하고, 네. 마지막으로 세금이 없습니다. 예. 우리가 ETF로 투자를 하면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세를 내고, 금통장도 배당소득세를 내고, 이런 뭐 실물로 사면 부가세를 내고, 아까 말한 뭐 중개거래를 하면 안 내긴 하는데, 뭐 여튼 웬만하면 금투자를 하면은 세금을 피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KRX 금시장은 투자도 간편하지, 수수료도 없지, 세금도 없지. 예. 그 투자는 그냥 주식 어플로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시작은 KRX 금시장부터 시작을 하고, 좀 더 금투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실물을 투자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분명 언젠가 생기거든요. 금투자 공부하다 보면 반드시 그 시기가 와요. 그때 그냥 KRX 금시장을 매도하고 넘어오면 되는 거니까, 그 중간 가운데서 원래는 이제 투자 방법을 바꿀 때마다 그 기회비용 측면에서 약간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네. 근데 KRX 금시장은 그 비용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팔고 일로 넘어오면 되는 거라, 저는 초보자분들일수록 KRX 금시장을 추천드립니다.